사실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ESG 팀에 돈 많이 줘서 투자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교육 같은 거 시간 많이 할애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대한상의에서 제4차 ESG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말돼서 실무자분들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너무 많은 지금 규제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에서 이제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그런 제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들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죠. 지금 최근에 특히나 이제 뭐 KCGS 이런 곳에서 평가사에서 평가 결과도 나왔었는데 KCGS도 얘기가 많죠. 그 기준을 너무 빨리 바꿨다. 지금 다들 기업들이 평가 결과가 변동이 너무 많아서 뭐 많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사실 좀 비상에 걸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대한상의 이 ESG 워킹그룹 회의에는 실무진 한 1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개최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일에 개최했는데요. ESG 어젠다 그룹과 회원기업의 담당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실사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ESG 담당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님이 개회사를 맡았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지수 CCPI에 따르면 평가 대상 국가 64개국 중 중국이 51위, 일본은 52위, 인도는 5위인데 한국은 60위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왜 그랬냐 봤더니 국제사회가 이제 한국의 공적 원조 기관이 베트남과 같은 곳에서 이제 해외 석탄 발전 사업을 지원했다는 점을 기후변화 대응 부분에서 좋지 않게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한번 찍히면 10년은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후변화 정책 같은 것들 많이 내고 있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냈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사실 배출량 자체가 많은데 정말 천문학적 돈을 투자하고 있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좀 충격적이죠. 이제 이 60위 뒤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것들이 저희 바로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긴 합니다. 그래서 이 우 부회장은 이제 석탄 발전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국가 위신이 떨어져서 받는 손해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대한상인은 ESG 중심 기관으로서 다양한 글로벌 제도에 대응하고 ESG 담당 실무자들을 지원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도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나 이 대한상의가 뭐 비영리 기관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뭐 IFRS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SEC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뭐 지속 가능성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제기구라든지 다른 이제 국가 기관들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은 이제 ESG 전문가 강의와 기업 실무자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고요. 강의는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 센터 그룹장, 또 2023년에 ESG 핵심 동향 및 과제 수행 포인트, 그리고 장윤재 법무법인 세종 ESG 연구소장, 공급망 실사 실무 체크 포인트 및 방법론, 김현민 대한상의 ESG 경영실 팀장, 대한상의 공급망 ESG 지원센터 활용 방안, 이제 전반적으로 공급망, 공시 이런 부분 그리고 실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요. 확실히 실무자분들이라 그런지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뭐 ESG 규제 영역 이제 이준희 그룹장님은 이제 ESG 팀 역할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ESG 팀이 지금 뭐 특히나 이제 외부적으로 평가 대응이라든지 보고서 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제 글로벌 단으로 가면 좀 더 여기가 뭐 C레벨 바로 밑에 있다든지 굉장히 좀 힘이 있는 그룹으로 이제 올라와 있다. 애플과 같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이제 ESG 기획팀이 글로벌 규제와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CEO와 사회인사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매 마케팅팀과 협업할 전략자는 인텔리전스 팀이다. 라고 해서 사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실무자들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회사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ESG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속가능성 팀. 그리고 뭐 정규직 계약과 관련해서도 계약직으로 들여와서 한 2년 시스템 만들고 내보내고 이런 상황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문가분들 만나봤을 때도 ESG 팀이 지금 많이 격상돼야 된다. CFO가 또 이 리더를 담당을 해야 되고 CFO가 CSO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상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규제 영역 같은 것들을 구분을 했었는데 뭐 기후변화라든지 제품 책임이라든지 인권, 공급망 관리, 안전 및 보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해관계자 소통, 공시 이런 것들 뽑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보면 뭐 그린워싱 대응도 그렇고요. 뭐 공시와 또 제품 친환경 라벨링 통해서 이런 것들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또 봤던 게 ESG 이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회이사분이라든지 뭐 C레벨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리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ESG 관련해서 ESG 위원회 사회이사임에 불구하고 과연 이 사회이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특히나 이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ESG 관련 문제를 보고받았음에도 여기에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뭐 EU의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법 감시 책임의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점점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이사들도 분명히 이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였고요. 사실 근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SK에서 사회이사들이 상당히 많이 모인 적이 있는데요. 브레락의 원신보 본부장의 이제 강연이 있었는데 그때 사회이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사실 관심은 굉장히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런 시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부분에 있죠. 사실 C레벨과 이 사회이사분들이 사장님들, CEO들 너무 바빠서 사실 교육 받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든 뭐 외부의 주요 인사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외부적 푸시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ES 팀이 이런 C레벨의 또 ESG 이해도를 늘려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팀의 위계를 상당히 올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통해서 주로 ESG 정보, 뭐 리스크라든지 이런 사업 관련 내용들이 전해지는데 과연 이거를 이제 위에서 읽고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느냐, 어떤 것을 모니터링 해야 되느냐를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대응을 해야지 C레벨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죠. 거기 관련해서 그 시스템을 어쨌든 그 위에 있는 C레벨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ESG 경영이 내재화된다는 것은 이제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 라인에도 굉장히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게 강조가 많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공급망 관리가 실무자들 질문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넓은 공급망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미디어 통해서 평가사도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도 평가에 반영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든지. 그래서 공급망 관리할 때 주요 업체에 대한 이런 조사를 쫙 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이 주요 업체에 대해서 AI로 이런 거 분석해주는, 미디어 분석해주는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것을 일단 데이터를 잘 모아서 이제 그런 AI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 구목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AI 통해서 디지털 기술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넣는 거죠. 실제로 뭐 지금 우리 지속 가능성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을 넣는다든지 첨단 기술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사실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ESG 팀에 돈 많이 줘서 투자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교육 같은 거 시간 많이 할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윤재 ESG 연구소장은요, 공급망 실사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독일이라든지 EU의 어떤 많은 공시 제도들이 법안들이 법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임팩트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희 자료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이 실사가 여러 규제가 나오는데 여기 단순히 규제 대응 수준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추진력이 약화된다. 이 법제화 됐으면 결국 소송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소송 리스크가 있어서 이제 소송 중에 지금까지는 패소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에 걸린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대외 브랜드도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 사례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EDF 전력공사가 멕시코의 풍력발전 단지 지으려다가 환경 영향과 또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 영향 문제로 원주민들이 소송을 걸었거든요. 뭐 기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멕시코 정부가 이제 사업을 취소해가지고 허가를 취소해서 결국에 이제 그 사업 자체가 무산돼 버리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 대응 수준이 아니라 그 위를 넘어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서 그 위에 이제 정말 사업적인 그런 리스크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봤을 때 또 이제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이것도 실무자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미 지금 공급망에 있는 협력 업체에 대해서 조사도 다 하고 있고 대응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검증을 해야 되고 이것을 또 조사받아야 된다는 게 좀 억울하다. 그리고 이 실사법을 보면은 이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공급망 관련 ESG 대응에 어떤 자원을 재무적인 자원이든 아니면 인력적인 자원이든 투여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만약에 이 기준에 미달했을 때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상황들이 오고 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 좀 대표적이죠. 그 파기가 됐을 때 중소기업은 이제 존립의 문제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걸 놓쳤을 때 존립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이 중소기업 보호하고 또 대기업이 비용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존립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기업이 진짜로 인권이나 환경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이 투자와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제3자 검증까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법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존립의 문제가 어느 정도냐, 투자나 지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정량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업들 스스로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일단 데이터 수집 단계거든요. 그래서 12개월에 최소 한 번 이상은 ESG 공급망 관리의 그 범위를 어떤 기업까지를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조사해서 데이터화해서 일단 공시하다. 공시가 원래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공시한 수준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한상의에서도 공급망 ESG 센터를 지금 한 달 전에 개소를 해서 지금 실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공급망 실사를 한 200만 원 시중가로 드는 거를 55만 원에 해준다고 하는데요. 정부 지원금 70에서 90만 원 받아서 깎아주는 거라 한 150만 원 수준의 서비스를 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서면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 실사도 꼭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성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제 대한상에서 하다 보니까 실무자단에서 그럼 전문성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실사라는 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검증된 실사기관들 이런 곳들 두 곳이랑 MOU 맺어서 거기 직원 나와서 현장 실사 같이 가고 대한상의 직원들은 같이 경험을 하면서 실력 쌓고 해서 내부적인 전문성도 올리고 외부적으로 당장의 전문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 하고요.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실사가. 그래가지고 그 실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쟁 통해서 CS 조사 통해서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가지고 교체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도 있고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지역 상공회의소가 73곳이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회사들도 이 실사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좀 약간 맞춤식 교육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뭐 은행 관련해서도 어떤 대출에 있어서도 그 자격 조건을 믿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격 조건을 맺으면 자금 조달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사 관련해서 공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또 다양한 이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 글로벌 기준들이 주요한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었던 뭐 TCFD라든지 SASB라든지 다양한 이제 우리가 하고 GRI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결국에 통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지금 기초 단으로 이제 하나의 판을 잘 깔아놓으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활용을 하면서 변화를 주면서 공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기초 기반을 닦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공시 차원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ESG 팀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 한데 일단은 뭐 ESG 팀에 대해서 처우를 많이 올려주고 지금 안 그래도 ESG 팀 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우도 올려주고 인력 모집을 여기에 더 많이 쏟으면 그 인재들은 당연히 자연히 모이지 않겠습니까? 다들 여기 취업하려고 하겠고요. 그래서 ESG 팀 자체를 좀 많이 격상해야 된다. 많이 모집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또 C레벨들이 의견들을 잘 받아야 된다. 교육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